50대 초반 여성 선영은 만성 어깨 통증을 달고 산다. 혼자 일하고 혼자 살림하고 혼자 버텨온 몸이 드디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것이다. 지인 소개로 찾아간 작은 한방 물리치료실. 원장 준호는 말수가 적고 손이 정확한 사람이다. 치료를 받으러 갔을 뿐인데 누군가의 손이 자신의 몸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룬다는 사실에 선영은 예상치 못한 감정이 차오르는 걸 느낀다. 오래 혼자였던 몸이 온기에 반응하는 것이다. 치료는 계속됐고 만남은 쌓였고 선영은 어느 순간 어깨가 아니라 마음이 고장났다는 걸 깨닫는다. 섹션 1 오래된 몸의 고백. 나는 내 몸에게 미안한 게 많다. 무릎이 아파도 파스 하나 붙이고 출근했고 소화가 안 돼도 약 하나를 털어넣고 밥을 먹었다. 두통이 있어도 물 한 잔 마시고 참았고 생리가 불규칙해져도 갱년기겠거니 하고 그냥 넘겼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나는 늘 그런 식으로 처리했다. 우선순위에서 나는 항상 제일 뒤였다. 50이 넘어서도 그 습관은 바뀌지 않았다. 어깨가 이상해진 건 한 3년 됐을 것이다. 처음엔 자고 일어나면 뻐근한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팔을 들어 올리기가 힘들어졌다. 머리를 감을 때 오른팔이 올라가지 않아서 왼손으로 감은 적도 있었다. 그래도 병원엔 안 갔다. 시간이 없어서, 돈이 아까워서, 아니면 그냥 또 참으면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3년이 갔다. 직장 동료 미경이가 어느 날 내 얼굴을 보더니 말했다. 선영아, 너 어깨 계속 저렇게 올라가 있으면 큰일 난다. 내가 아는 데 있는데 한번 가봐. 저렇게 올라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내 어깨를 봤다. 오른쪽이 왼쪽보다 조금 올라가 있었다. 언제부터 그랬는지 몰랐다. 아마 오래됐을 것이다. 몸이 아프면 나도 모르게 움츠러드는 모양이었다. 통증을 피하려고, 건드리지 않으려고. 사람도 그런 것 같았다. 아프면 움츠러든다. 건드리지 않으려고. 미경이가 써준 메모에는 작은 한방 물리치료실 이름이 적혀 있었다. 회사에서 지하철로 2정거장 거리. 원장이 직접 치료해주는 곳이라고 했다. 실력 있고 손이 좋다고 했다. 손이 좋다는 말이 그때는 그냥 기술이 좋다는 말인 줄 알았다. 처음 간 날은 화요일 저녁이었다. 퇴근하고 바로 갔더니 대기가 조금 있었다. 좁은 대기실에 의자가 4개, 낮은 조명, 은은하게 퍼지는 쑥 냄새. 한방 특유의 그 냄새가 코끝에 닿자마자 어릴 때 할머니 댁이 생각났다. 할머니가 늘 뭔가를 다리고 계셨는데 그 냄새랑 비슷했다. 이상하게 긴장이 조금 풀렸다. 원무 담당 여직원이 기본 문진표를 작성해달라고 했다. 이름, 나이, 주요 증상, 통증 기간. 나는 칸을 채우면서 통증 기간에 잠깐 멈췄다. 3년이라고 쓰려다가 사실 더 됐을 수도 있었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서 그냥 3년이라고 썼다. 문이 열리고 원장이 나왔다. 나는 그때 핸드폰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엔 얼굴을 못 봤다. 여직원이 원장님, 다음 분이세요라고 했고 나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50 초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크지 않은 키, 흰 가운, 안경. 머리가 약간 반백이었다. 얼굴은 특별히 잘생겼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다. 그냥 조용한 얼굴이었다. 말이 많을 것 같지 않은 얼굴. 들어오세요. 목소리도 조용했다. 치료실 안은 대기실보다 더 조용했다. 치료 베드가 2개, 그 사이에 파티션. 조명은 약간 따뜻한 톤이었다. 그가 의자를 당겨 앉으면서 내 문진표를 봤다. 어깨 통증이 3년 됐네요. 네. 사실 더 됐을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요? 오른쪽이요. 팔을 올리면 여기서 걸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없었다. 질문을 많이 하거나 설명을 길게 하는 타입이 아닌 것 같았다.
대신 내 말을 듣는 동안 눈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았다. 그게 묘하게 집중되는 느낌을 줬다. 팔 한번 올려보실게요. 나는 오른팔을 들어 올렸다. 중간쯤에서 걸렸다. 통증이 아니라 뭔가 막히는 느낌. 그가 일어서서 내 어깨 쪽으로 왔다. 제가 좀 만져봐도 될까요?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물어봤다. 당연히 만져야 하는 상황인데도 먼저 물어봤다. 나는 그 질문이 좋았다. 아무도 내 몸에 손을 대기 전에 먼저 물어봐 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남편도 의사도 누구도. 네. 그의 손이 내 오른쪽 어깨에 닿았다. 처음엔 그냥 진단하는 손이었다. 어디가 굳었는지 어디가 막혔는지 확인하는. 그런데 그 손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체온이 높은 건지 아니면 내가 오랫동안 누군가의 손이 닿지 않았던 건지. 손이 닿은 자리가 먼저 반응했다. 몸이 먼저 알아챘다. 그가 천천히 어깨뼈 주변을 눌러가며 확인했다. 여기 많이 굳어있네요. 여기 누르면 어때요? 아파요. 근데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이게 제대로 눌리는 거예요. 오래 뭉쳐있으면 이 느낌이 나요. 오래 뭉쳐있으면.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어깨 이야기인지 다른 이야기인지 잠깐 헷갈렸다. 오래 뭉쳐있으면. 나는 오래 많은 것들을 뭉쳐두고 살았다. 감정도, 말도, 눈물도. 어깨만 뭉친 게 아니었다. 치료는 30분이었다. 끝나고 나서 나는 치료대에서 내려오면서 어깨가 조금 가벼웠다. 완전히 나은 건 아니었다. 그래도 분명히 달랐다. 뭔가가 조금 풀린 것 같은. 일주일에 2번은 오셔야 할 것 같아요. 3년 이상 굳은 거라 시간이 걸려요. 네, 알겠습니다. 나는 대기실에서 다음 예약을 잡았다. 목요일 저녁 6시. 수첩에 적으면서 나는 이상하게 그 시간이 기다려졌다. 어깨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그때는 몰랐다.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오른쪽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손이 닿았던 자리. 아직 약간 따뜻한 것 같았다. 실제로 따뜻한 건지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건지 구분할 수가 없었다. 섹션 2 손이 기억하는 것들. 2번째 방문은 목요일이었다. 일주일 사이에 나는 그 치료실을 3번 생각했다. 어깨가 뻐근할 때, 팔을 올리다가 걸릴 때,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3번째가 문제였다. 아무 이유 없이 생각났다는 게. 나는 그냥 치료, 효과가 좋아서 그런 거라고 했다. 오랫동안 아팠던 게 처음으로 나아지는 느낌이라 그런 거라고. 사람이 아니라 치료가 좋은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목요일 저녁 퇴근하고 지하철을 탔다. 2 정거장이 그날따라 짧게 느껴졌다. 치료실 앞에서 잠깐 멈췄다. 머리를 한번 쓸었다. 왜 그랬는지 모른다. 그냥 손이 먼저 갔다. 안으로 들어서자 쑥 냄새가 또 났다. 나는 그 냄새가 이제 좋아졌다는 걸 알았다. 일주일 만에. 냄새라는 게 그렇다. 처음엔 낯선데 자꾸 맡으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 그 냄새가 나는 곳이 편안해진다. 대기실에 이번엔 사람이 없었다. 여직원이 반갑게 인사하면서 바로 들어가시면 된다고 했다. 나는 치료실 문을 두드렸다. 네, 들어오세요. 그가 치료, 베드 옆에 서서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다. 흰 가운, 안경, 반백의 머리. 일주일 전과 똑같았다. 그런데 이번엔 왠지 더 선명하게 보였다. 처음엔 그냥 조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엔 조용함의 질감이 느껴졌다. 시끄러운 것들을 밖에 두고 온 사람의 조용함. 억지로 만든 게 아닌 조용함. 어떠셨어요? 지난주에 치료하고 나서? 처음엔 좀 더 아프던데 이틀 지나니까 괜찮아졌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뭉친 걸 풀면 일시적으로 더 아파요. 근육이 놀라는 거라서. 나는 치료 베드에 엎드렸다.
이번엔 덜 어색했다. 그의 손이 어디서 시작할지 이미 알고 있어서인지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지난주에 닿았던 자리를, 그 온기를. 그의 손이 등 위쪽에 먼저 놓였다. 숨 한 번 깊게 들이쉬세요.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면서 힘 빼세요. 내쉬었다. 그 타이밍에 맞춰 그의 손이 눌렸다. 척추 옆, 어깨뼈 안쪽. 평소에 내가 닿지 않는 자리, 누가 닿아준 적 없는 자리. 소리가 났다. 뚝 하고. 놀라셨어요? 아니요. 시원해요. 많이 막혀 있었어요. 그 말이 또 이중으로 들렸다. 많이 막혀 있었어요. 나는 엎드린 채로 눈을 감았다. 치료실은 조용했다. 바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의 손 움직이는 소리, 간간이 뚝뚝하는 소리, 그리고 내 숨소리. 그것밖에 없었다. 이상하게 울 것 같았다.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차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꾹 눌렀다. 여기서 울면 안 되지. 치료받으러 온 거지. 정신 차려.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래도 눈가가 촉촉해졌다. 왜 그랬을까? 나중에 생각해보니 알 것 같았다. 오랫동안 아무도 내 몸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뤄주지 않았다는 것. 아프냐고 물어봐 주지 않았다는 것. 숨 한 번 깊게 들이쉬라고, 힘 빼도 된다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다는 것. 힘 빼도 된다는 말.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깨 얘기인데 마음 얘기처럼 들렸다. 힘 빼도 돼. 내려놔도 돼. 여기서만큼은 버티지 않아도 돼. 치료가 끝나고 그가 말했다. 오늘은 좀 어떠세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뭔가 뚫린 느낌이에요. 맞아요. 두 번째가 보통 더 잘 풀려요. 몸이 기억하거든요. 몸이 기억한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괜히 뺨이 달아올랐다. 몸이 기억한다는 말이 지난주 그의 손이 닿았던 자리를 내 몸이 기억하고 있다는 말처럼 들려서. 실제로 그랬으니까? 나는 그걸 알고 있었으니까? 일어나 앉으면서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원장님은 이 일 오래 하셨어요? 20년 됐어요. 좋아하세요, 이 일. 잠깐 사이가 있었다. 좋아하죠. 손으로 느껴지는 게 있어서요. 뭉친 게 풀릴 때, 막힌 게 뚫릴 때. 그게 손으로 전해지거든요. 그게 좋아요. 손으로 느껴지는 게 있다는 말.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았다. 말로 표현하기보다 손으로 느끼는 사람. 설명하기보다 감각으로 아는 사람. 가족분들은요? 내가 물었다. 또 이상한 질문이었다. 보험 상담사한테 그랬던 것처럼 나는 또 물어버렸다. 그가 잠깐 가운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혼자예요. 짧게 말했다. 아, 죄송해요. 괜한 걸 여쭤봤네요. 아니에요. 물어보셔도 돼요. 그 말투가 담담했다. 상처를 숨기는 담담함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들여다보고 난 뒤의 담담함. 나는 그 차이를 알 수 있었다. 나도 그런 담담함을 갖기까지 꽤 오래 걸렸으니까. 저도 혼자예요. 나도 모르게 말했다. 그가 나를 봤다. 진단할 때의 눈빛이 아니라 그냥 사람을 보는 눈빛으로. 나는 시선을 살짝 피했다. 너무 많이 말한 것 같아서? 그러시군요. 그게 다였다. 그런데 그 짧은 말이 길게 남았다. 그러시군요. 안 됐다거나 대단하다거나 하지 않고 그냥 알겠다는 듯이 받아들이는 듯이. 나는 예약을 잡고 나왔다. 다음 주 화요일. 수첩에 적으면서 나는 그 시간이 또 기다려진다는 걸 알았다. 이번엔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하지 않았다. 그냥 기다려졌다. 어깨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도 알면서. 지하철 안에서 나는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를 만졌다. 그의 손이 닿지 않은 쪽이었다. 비교가 됐다. 오른쪽은 풀려 있고 왼쪽은 아직 뭉쳐 있는 것 같은.
그 차이가 손끝으로 느껴졌다. 사람의 손이 이렇게 다른 건지 몰랐다. 그냥 치료하는 손인데, 그냥 직업적으로 만지는 손인데, 그런데 그 손이 지나간 자리는 달랐다. 뭔가가 풀려 있었다. 어깨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았다. 나는 눈을 감고 창에 기댔다. 지하철이 터널을 지나갔다. 바깥이 완전히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다. 그 짧은 어둠 속에서 나는 생각했다. 이 감정이 뭔지, 치료를 기다리는 건지, 그 사람을 기다리는 건지. 아직 구분이 안 됐다. 구분하고 싶지 않은 것일 수도 있었다. 세 번째 방문은 화요일이었다. 그날 나는 조금 일찍 도착했다. 대기실에 앉아서 잡지를 펼쳤지만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치료실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이전 환자와 대화하는 소리였다.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다. 그냥 낮고 조용한 음색. 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잡지를 덮었다. 환자가 나왔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다. 나가면서 원장 고마워요라고 했다. 그가 문가에 서서 조심히 가세요라고 했다. 배웅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다. 꼭 해야 하는 인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인사처럼. 나는 그 모습을 봤다. 들어오세요. 이번엔 내가 들어서자마자 그가 먼저 말했다. 나를 알아보는 것처럼 당연하게. 치료가 시작됐다. 이번엔 목 쪽도 했다. 어깨와 연결된 근육이 목까지 올라와 있다고 했다. 그의 손이 목 뒤쪽에 닿았을 때 나는 본능적으로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 힘 빼세요. 네. 여기 많이 긴장하고 계세요? 원래 그런가 봐요. 어깨도 그렇고 목도 그렇고 늘 뭔가를 버티고 계신 것 같아요. 나는 엎드린 채로 아무 말도 못했다. 늘 뭔가를 버티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말이 어깨 얘기로 시작해서 다른 데로 끝났다. 나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다. 이 사람은 손으로 느낀다고 했다. 뭉친 게 풀릴 때, 막힌 게 뚫릴 때. 그러면 지금 이 손이 느끼는 건 뭘까? 내 몸에 쌓인 시간들, 혼자였던 밤들, 아프다고 말하지 못한 날들. 눈물이 또 차올랐다. 이번엔 흘렀다. 엎드려 있으니까 들키지 않았다. 베드 위에 조용히 스몄다. 나는 숨을 고르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그가 눈치챘는지 모르겠다. 모른 척해준 건지 정말 몰랐는지. 치료가 끝나고 일어나 앉을 때 그가 티슈를 건넸다. 눈 좀 붉으세요? 나는 티슈를 받으면서 웃었다. 민망한 웃음이었다. 아, 먼지가 들어갔나 봐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먼지라는 걸 믿는 것처럼, 아니면 그냥 넘어가 주는 것처럼. 나는 그 배려가 고마웠다. 묻지 않는 것,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는 것. 그것도 다정함의 한 종류라는 걸 나는 그날 알았다. 네 번째 방문쯤 됐을 때 우리는 이름을 알게 됐다. 그가 먼저 물었다. 차트에는 성만 적혀 있어서 이름이 뭔지 여쭤봐도 되냐고. 나는 선영이라고 했다. 그가 준호라고 했다. 한준호? 이름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의 거리는 생각보다 컸다. 선영씨라고 부르는 목소리와 그냥 환자분 이라고 부르는 목소리는 달랐다. 내 이름이 그 조용한 목소리 안에 들어왔을 때 나는 이상하게 귀가 밝아지는 것 같았다. 오래 불리지 않았던 이름이 다시 불리는 것 같은. 결혼하고 나서 누군가에게 선영씨라고 불린 적이 얼마나 됐나 생각해봤다. 엄마, 김씨, 야, 어이. 그런 호칭들 속에서 살다 보니 내 이름이 낯설어진 지 오래였다. 준호 씨는 항상 선영 씨라고 불렀다. 그게 좋았다. 많이. 다섯 번째 방문이 지나고 어느 날이었다. 치료가 끝나고 내가 코트를 입는데 그가 말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팔이 올라가는 각도가 처음보다 확실히 달라요. 맞아요. 이제 머리 감을 때 안 아파요.
다행이네요. 그가 웃었다. 소리 없이 웃는 사람이었다. 입꼬리가 조용히 올라가고 눈가에 잔주름이 잡히는. 나는 그 웃음을 볼 때마다 뭔가가 조금씩 녹는 것 같았다. 오래 굳어있던 것이 치료가 다 끝나면 못 오는 건가요? 나도 모르게 물었다. 그가 나를 봤다. 관리 차원에서 오셔도 되죠. 완전히 나았다고 안 오시는 분들도 있고 몸 관리 겸 계속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계속 오고 싶은 것 같아요. 말하고 나서 뺨이 달아올랐다. 어깨 관리 얘기를 한 건데 어쩐지 다른 말처럼 들렸다. 계속 오고 싶다는 말이. 준호 씨는 잠깐 나를 봤다가 수첩을 펼쳤다. 그럼 다음 주 화요일로 잡아드릴게요. 담담하게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 담담함 뒤에 아주 작은 무언가가 있다는 걸 느꼈다. 느낀다고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냥 그런 것 같았다. 집에 오는 길 내내 나는 웃고 있었다. 지하철 안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계단을 올라가면서 이유도 없이 입꼬리가 올라갔다. 나는 그 웃음을 억누르지 않았다. 그냥 뒀다. 오랜만에 이유 없이 웃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밤이었다.